이번 주 가장 뜨거운 기업을 짚어보는 기업 이슈 맥 시간입니다. 자, 박 대표님, 오늘은 어떤 기업을 들여다볼까요? 이번 주는 아무래도 3세 경영에 본격 시동을 건 회장으로 취임을 했죠. 예. 대림그룹 이호욱 회장이 이제 3세 경영 회장으로 취임을 했는데, 그래서 대림그룹을 좀 봐야 되지 않을까요? 예, 그럼 우선 대림그룹은 어떤 그룹인가요? 네, 이게 사람들이 대림그룹은 이제 아파트 브랜드, 뭐 이 편한 세상 이렇게 네, 알고 그렇죠. 있었을 거고, 네. 최근에는 반포 재개발하면서 가장 비싼 아파트 대림 아크로 35억씩 간다나요? 평당 1억 간다는 그 올림픽 들어가는 화제의 기업이군요. 아크로라고 있잖아요. 뭐 그런 쪽만 안 돼. 사실 대림그룹은 우리나라 건설사의 굉장히 중요한 기업입니다. 제가 간단히 정리했는데 1939년에 시작해요. 그 부림상해라고 여기 부평역 옆에 있는 상해예요. 이 80년 됐네요. 80년 됐죠. 예. 1939년도에 올해가 80주년 됩니다. 대림그룹. 부친이 여기서 목재상을 시작해요. 근데 시작할 때 자본금이 4만 원이었는데, 그러니까 이재준 회장이 15,000원, 이준 회장의 고종 사촌, 그것도 이씨인데 거기가 15,000원, 15,000원. 그리고 그 고종 사촌의 매제가 만 원. 만 원. 딱 4만 예. 원입니다. 근데 그 고종 사촌은 풍림이라고, 풍림. 예, 그 그룹이에요. 같은 그룹인데 떨어져 나갔죠. 친척끼리. 이게 이제 47년도에 해방 이후에 대림산업으로 바뀝니다. 몇 가지 기록을 보면 66년도 이 당시에 베트남 항만공사로 외화 획득 1호 기업이 대림그룹이에요. 베트남 항만을 공사를 건설을 한 거네요. 네, 그러니까. 대림이 수주를 해요. 그래서 이게 한국 건설사 최초의 외화 획득 기록이에요. 그러니까 건설로서는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70년대 중동 붐이 불잖아요. 중동에 제일 먼저 사람들 중동 그러면 현대건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죠. 중동에 진출한 1호 기업도 대림이에요. 그렇군요. 네. 그리고 이제 70년대 들어오면 국회의사당. 네. 국회의사당을 지은 것도 대림. 지금 쓰고 있는 국회의사당 네, 그대로요. 그렇죠? 네. 네. 70년대. 이거 74년에 지었거든요. 75년도에 국회의사당 지었으니까. 그리고 이제 광화문에 오시면 제일 유명한 그 세종문화회관. 세종문화회관. 78년도. 이것도 대림에서 지었어요. 근데 80년대 들어오면 올림픽 주경기장. 잠실에 있는 거. 잠실. 그리고 그 독립기념관. 또 대림이 지었습니다. 그래서 뭐 건설 70년대 당시에는 우리나라 3대 건설사가 현대건설, 대림, 사모 이랬다 그러더라고요. 이재준 창업자의 형님이 또 국회의장을 지내셨다면서요? 그렇죠. 예. 제가 이제 가계도를 가져왔는데, 그러니까 이재준 창업주가 이규옹이라고, 예. 이규옹이라고 자기들 그러는데, 이규옹 이분이 그 조선 선조의 9번째 아들의 7대 손이에요. 그래서 원래 부자였어요. 원래 부자였고 원래 만석군이었다 그러더라고요. 부평에서. 그러니까 조선시대부터 만석군으로 살았던 집이고, 그래서 뭐 상해도 빨리 했고 일제시대 때 그런 집이고, 그 이분의 형님이 몇 분 계시는, 9대 왕 선조를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예. 조선시대. 네. 그리고 이분의 형님이 이제 중에 한 분이 이재준 그 후에 형님이 국회의장을 했죠. 근데 그분이 때문에 국회의사당을 공사를 수주한 게 아닌가? 그런 것 같네요. 저는 예, 그렇게 예. 예측을 충분히 합니다. 그렇군요. 충분히. 예. 네. 자, 혼맥이나 인맥 같은 게 좀 특이한 게 있나요? 특이하죠. 이분이 이제 이재준 창업주 밑에 내려오면 그 이재준 창업주의 원래 부인이 이경숙 씨예요. 근데 그 지금 명예회장이죠. 이준용 회장이 4살 때 자기 어머니가 돌아가세요. 이경준 회장이 부인 자기 어머니 돌아가세요. 그래서 이재준 회장이 재혼을 합니다. 그 재혼을 해서 낳은 아들이 누구냐면 이신혁이라고,
요게 이제 배다른 형이죠. 이부용이라고, 그러니까 이준용 회장의 배다른 형제가 있는데 이분은 지금 현재 경영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해욱 회장의 삼촌인데 아무래도 배가 배다르니까 없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현재는 그 이재준 회장의 큰아들 이준용 회장이 명예회장이 됐고, 요번에 이번 주 월요일 날 그 이준용 회장의 명예회장의 큰아들인 이해욱 회장. 아, 그렇게 되는군요. 회장이 됐죠. 근데 이 집은 재밌는 게 3세. 이제 보시면 그 위에 누나가 있고, 그죠? 네. 그다음에 남동생이 셋이 있어요. 남동생이 둘이고 여동생이 하나 있잖아. 다른 그룹은 이런 형제가 이러면 지분도 나눠주고 사학금도 막 주고 이러잖아요. 이 집은 특징이 장자 몰빵입니다. 장자 몰빵. 지분 전혀 없어요. 현재 그 대림그룹의 지배구조로 보면 대림 코퍼레이션이 이제 가장 상위에 있는 계열사인데 그게 이해욱 회장의 지분이 52%예요. 나머지는 동생들의 지분 전혀 안 가지고 있어요. 그럼 나머지를 누가 가지고 있는 건가요? 이제 지배구조를 좀 볼까요? 현재 대림그룹의 전체예요. 여기 보시면 이제 이준용 명예회장, 이해욱 현재 회장이죠. 원래 이 두 부자가 90%의 지분을 갖고 있었어요. 갖고 있었는데 이준용 명예회장이 점점 지분을 줄이면서 이제 승계를 해줬죠. 현재는 이해욱 회장이 52.3%. 두 번째 2대 주주가 재밌는데 이 통일과 나눔이라는 재단이 36%를 갖고 있어요. 이게 이제 기억할지 모르겠지만 2015년도에 뭐 언론에 떠들썩했어요. 대림그룹 이준용 회장 기부 2천억 이래가지고 이게 꼼수라는 거지. 왜냐하면 이 지분을 남은 지분을 이해욱 회장 다 줘봐야 정년세로 반을 내니까 이 통일과 나누는 재단에다가 이 32%를 기부를 한 거야. 30.6%를 기부를 했는데 이 기부한 금액을 이 대림 코퍼레이션을 비상장사거든요. 여기를 이제 이 지분 가치를 환산해 보니까 한 2,500억에서 700억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2,000억이 기부했다는데 이때 기부가 2015년도에 그때가 누구 정권이었죠? 15년도가 2015년. 네. 박근혜 정부 때죠. 박근혜 정권. 기억할지 모르겠지만 2015년도에 박근혜가 뭘 외쳤어요? 통일과 통일대박. 통일대박. 대박론을 외쳤고 그때 통일과 나눔재단 이사장이 누구였냐면 조선일보 부사장이었던 안병훈 씨였어요. 아, 그렇군요. 그 안병훈 씨가 계신 줄 아시죠? 그 박근혜 대통령 후보 때 네. 많이 도왔던 분이죠. 그 2011년. 큰 역할을 했죠. 예. 그 박근혜 대통령의 7인방. 7인방 중에 한 사람이었고, 그렇죠. 그리고 대선 뭐 캠프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죠. 그 조선일보 부사장 출신이고. 어쨌든 그 때문에 근데 이 당시만 해도 이 이거 기부할 때 대림그룹이 박근혜 정권하고 굉장히 밀접한 거 아니냐, 이제 로비용 아니냐, 이런 말이 많았어요. 그렇군요. 거기다가 이 대림그룹이 그 최순실 국정농단 핵심 재단이었던 미르재단에도 6억을 그 기부를 하고, 미르재단 이사장은 누가 하냐면은 배모 씨라고 대림산업의 홍보 이사가 그쪽 간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만 해도 이 대림그룹 너무 친박근혜 정권하고 뭐 이런 거 아니냐 말이 굉장히 많았어요. 어쨌든 그렇게 해가지고 이 대림 코퍼레이션이 대림 산업은 딴 거 없습니다. 이 대림 그룹은 이 대림 산업이 전부 다예요. 여기가 이제 이 대림 산업이 정부를 다를 가지고 있다 보시면 되고, 여기에 대림 코퍼레이션이 대림 산업을 지배하고 있는 거죠. 이 대림 산업은 상장도 되지 않은 비상장사인데 이해욱 회장이 전부 다 지배하고 있는. 이거 빼고 나면 대림 문화재단이 6.2%죠. 대림 학은 2.7%고 이 형제 둘째 동생이지. 이 0.5%밖에 안 늘고 있어요.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뭐 실제로는 이해욱 회장 본인 100% 본인 거라 봐야죠. 자, 혼맥 인맥을 한번 살펴볼까요? 그 이제 이 집이 그 전 때는 혼맥이 좀 일반이었는데 이제 내려오면서 일단 이해욱 회장의 혼맥이 제일 중요하죠. 부인이 김선혜 씨인데 여기가 구자경 LG그룹 손녀예요. 네. 구자경 회장의 딸이 그 구원혜 씨인가? 예, 이분의 딸인 거지. 구자경 회장의 구본무 회장의 조카
조카가 김선혜 씨라고 이분이 이혜욱 회장의 현재 부인이고 그 밑으로는 딸 둘의 아들 하나를 두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리고 이제 둘째가 이혜성인데 여기 아까 이제 대림 코퍼레이션에 0.5% 지분 갖고 있잖아요. 한국 안 살아요. 미국에 거주하고 있고 그 딸도 미국인인가요? 그건 모르겠어요. 국제까지 바꾸는지 모르겠는데 딸도 그 김현영 전 이 주리대 그 교수의 딸이고 현재 경영에 유일하게 참여하고 있는 그 동생은 이해창이에요. 이해창 대림산업 부사장인데 현재는 아까 여기 지배 구조를 보면 컴텍이라는 회사를 요 셋째가 지배를 하고 있어요. 그럼 딱 지배 구조를 보면 이 컴텍은 대림 코퍼레이션 7%만 안 들고 있죠. 그렇네요. 나머지 지분을 이 셋째가 갖고 있어서 내가 볼 때는 이렇게 계열분리를 하지 않을까. 그렇군요. 그래서 작은 기업 하나, 이건 매출액은 한 1,000억대 큰 기업은 아니에요. 중소기업 정도 수준이에요. 그리고 이제 막내가 이윤영 씨라고 여기는 일본에 거주하고 있는 쪽에 있어서 실제로는 참 특이한 오늘가예요. 그러니까 장자에게만 몰빵을 하고 남 형제에게는 전혀 아무것도 주지 않는 그런 장자 독식. 가지고 있죠. 자, 대림은 국내에서는 이제 아파트 건설을 하는 사업으로 많이 알려져 있죠. 예. 사람들이 이제 대림의 사업을 잘 모르는 부분이 있죠. 대림은 아까 여기 보시면 크게 무슨 사업을 하고 있냐면 이 대림 산업이 전체 매출의 90% 이상을 하고 있어서 나머지 기업은 사실 의미가 별로 없어요. 의미가 없는데 이 대림 산업의 매출 구조를 좀 제가 보니까 크게는 이제 이 집이 건축이 이제 주택하고 플랜트, 토목 세 가지죠. 이게 이제 전부 다예요. 그러니까 이게 3분기까지 매출이 한 8조 2천억 되거든요. 대림 산업만 연결 기준으로 2천억인데 이 중에 한 80%를 건축, 플랜트, 토목으로 하고 있어요. 그렇군요. 네, 하고 있고 이 제조라는 부분이 뭐냐면 사람들이 이제 대림 그러면 오토바이 할 거예요. 오토바이. 대림 오토바이. 그게 일부 하고 있고 더 큰 거는 뭐냐면 여천에 가면 여천 NCC라고 있어요. 여천 NCC라고 화학회사인데 그 에틸렌 사업을 1984년도에 합병을 인수를 해서 지금 이준용 회장이 그 사업을 시작했죠. 그래서 건설 외에 갖고 있는 사업은 바로 석유화학 사업. 석유화, NCC. 크진 않아요. NCC 정도를 가지고 있고 에너지 사업을 좀 들고 있어요. 에너지 사업. 그리고 이제 오라 관광을 통해서 호텔, 여기도 호텔, 골프장을 들고 있고 나머지는 뭐 미미하기 때문에 이제 아까 사모보였죠. 이런 기업들을 그리고 남들 경전천도 대림이 좀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대림은 크게 보면 건설, 토목 플랜트 그리고 석유화학 이게 이제 대림의 핵심으로 봐야죠. 그렇네요. 자, 지금 이혜욱 회장까지 지금 3세 경영이 이어지고 있는데 이혜욱 회장은 어떤 분인가요? 한번 유무세를 떨쳤죠. 백밀리 줬고 운전하라 그래가지고 갑질. 예. 그때 어떤 처벌을 받았었나요? 그때 벌금 1,000만 원 약속 기소를 당했는데 그걸 떠나서 그 당시에 왜 이뿐만 아니라 뭐 기사 관련해서는 그 엄청나게 각종 갑질 사례들이 많이 나올 때 아닌가요? 많이 나올 때고 이혜욱 부회장도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이게 언제 터졌냐면은 2년 전이거든요. 그러니까 정권 바뀌고 터졌어요. 그러니까 박근혜 정권에서 일이 터졌을까? 왜냐하면 박근혜 정권 때 미르재단도 기부를 했고, 그리고 그 안병훈 이사장 있는 통일과 나눔에도 2천억을 기부를 했고, 그래서 이건 이제 완전 개인적인 생각인데, 그러니까 정권이 밑보여서 숨어있던 이야기가 그래서 나온 거 아니냐? 그러니까 사례들은 박근혜 정권 때 있었는데 터진 거는 새 정부 들어와서 터졌다. 그게 영향이 좀 있다고 저는 보고. 그럴 수 있겠네요. 네. 그리고 이제 끈들어졌다. 그러니까 현 정권하고는 사이가 좋지 않다. 또 그 중요한 애가 이번 주에 그 문재인 대통령하고 5대 그룹 총수 그리고 중견 그룹 이렇게 큰 미팅이 있죠. 중요한 미팅이죠. 거기에 배제된 그룹이 3개가 있는데 부영, 대림. 그러니까 배제됐다는 거는
건설 회사 중에서 그렇죠. 들어갔다가 네. 들어갔다가인가요? 아예 처음부터 처음부터 대한 상위에서 빚을 치다고 이야기하는데 언론에 나온 이야기는 그것도 이 갑질 때문에 그렇게 됐다. 그러니까 대림이 원래 재계 건설사 순위로는 한 5위 정도 들어가죠. 되니까 네. 당연히 들어가야 되는데 그리고 네. 이게 건설사 순위 5위면요 정부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시잖아요. 그렇죠. 예. 특히 건설 산업은 SOC 산업이 국가의 대형 프로젝트를 받아와야만이 건설사가 굴러가는데 대림 정도 되는 규모가 국가의 SOC 사업에 못 기대었다. 이거는 엄청난 타격이죠. 그러니까 대림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대관을 통해서 정부와 가까워지려고 노력을 하겠죠. 그렇지 않으면 사업 자체가 위태로우니까. 아까 주택 사업의 50%가 넘는데도 중요하다는 얘기인 중요하죠. 거죠. 블렌트하고 예. 토목은 다 거기서 나오니까. 그렇죠. 네, 하여튼 그래서 그 기사한테 잘하자. 기사한테 잘. 오늘은 기사한테 잘해야 된다. 기사가 모든 걸 다 가지고 있다. 이번에도 조선일보도 터졌죠. 대부분의 그 민감한 것들은 다 기사가 들고 있어서 저는 그래서 이 자율주행차가 나오면 잘하든가 아니면 들키지를 말든가. 네. 그래서 자율주행차가 나오면 오너들이 제일 먼저 타지 않을까. 자율주행차를. 이제 기사 안 둬도 되니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혹시 그 자율주행차한테 화풀이하는 경우는 없을까요? 뭐 그건 화풀이 해봐야 자기 손해겠죠. 알겠습니다. 자, 삼성이나 다른 그룹들처럼 혹시 지분 승계 과정에 무슨 뒷말이나 자문은 없었나요? 이 집이 말이 많아요. 지분 선거예요. 이게 삼성하고 똑같은 구조로 지분을, 그러니까 삼성과 현대차를 섞어놓은 형태로 지분 구조를 합니다. 어떻게 하면 여기 설명을 좀 드리면, 원래 이해욱 회장이 대림 코퍼레이션이라는 기업에 지분이 없었어요. 어떻게 승계를 하느냐? 이 아버지가 이준용 회장이 여기 이게 나와 있지 않지만 대림 HNL이라는 회사와 대림 INS라는 회사를 만듭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이에요. 대림 HNL은 물류회사예요. 이준용 회장이 만든다는. 만들고 이게 비상장이고 하니까 거기에 지분을 이해욱 회장한테 준 거죠. 일단 대림 HNL을 만들어서 물류회사를 만들어서 일감을 몰아줍니다. 그 대림 HNL 옛날 제가 사업보고서를 보니까 밀감의 한 80%, 70% 이상이 다 대림에서 나. 이게 건설업을 하기 때문에 이게 상당한 물류가 있거든요. 그 물류를 다 몰아줘요. 그렇게 해서 건자재. 대림 HNL을 일단 대림 코퍼레이션랑 합병을 해요. 합병을 해서 지분을 늘리죠. 또 한 번 더 작업을 하는 게 뭐냐면 대림 INS라는 회사를 만들어요. 이거는 SI 기업입니다. 우리나라 재벌 오너 기업들이 딱 두 개가 장난치거든요. 물류, SI, 건설. 해먹기 좋은 기업이죠. 네? 한화 사례가 생각이 나는데. 하나도 있죠. 하나 HNS도 똑같이. 그러니까 SI 기업은 100% 오늘, 왜냐하면 SI 기업이 얼마나 해먹기 좋으냐면 이런 거예요. 그 삼성도 삼성 SDS 갖고 그러잖아요. 대부분 내부 거래로. 또 SI는 무조건 해야 되는 거니까. 이게 우리나라 그 정보 그 산자부나 기재부 가면 IT 인재들을 등급을 매겨요. 프로그래머들을. S급, 1급, 2급 등급을 매겨요. 그리고 각 급수마다 연봉을 정해줍니다. 그러니까 시간당 인건비를 정해줘요. 뭐 예를 들어서 S급은 하루 일당이 뭐 100만 원 이렇게 정해져요. 1급은 얼마 이렇게 정해주는데 대부분 SI 기업들이 프로그램 만든 IT 기업들이 그거 견적서 낼 때 S급, 1급 다 줍니까? 그렇게 견적 내갖고는 절대로 수준 못하죠. 대부분 그 시간을 줄이거나 그 인건비를 반이나 4분의 1로 줄여서 들어가야 그게 수주를 받아요. 그런데 이 재벌 기업 SI들은 그 풀로 다 받아요. 부풀리지는 않고요. 전혀 부풀 수는 없지. 정부에서 막아놨으니까. 그것까지 풀었으면 더 부풀렸을 것 같아. 풀로 다 받은 다음에 그렇게 안 주지. 그게 이제 그런 효용으로 쓰이는 거야. 그래서 SI 기업들은 100%, 저는 오늘 일가된 SI 기업들은 100% 일감 문화주기다. 그리고 그 돈을 만들어서 다른 데로 쓴다. 그렇게 해서 대림 INS를 만든 다음에 그 INS가 더 나쁜 짓을 한 게 제가 볼 때는 그 INS 지분을 갖고 그 INS를 만들 때는 다른 계열사를 동원해요. 동원해서 만든 다음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이해욱 회장이 한 30%, 50% 들고 있고 나머지 계열사들이 20%, 30% 들고 있잖아요. 삼성과 똑같은 짓을 해요.
그걸 회사를 일감 몰아서 막 키우잖아요. 키운 다음에 갑자기 자사주를 매각을 하네. 예? 자사주를 매각하는데 그 자사주 매각가가 예를 들어 저번에 어떤 기관에 조사를 하니까 매각가가 시장가가 8만 원인데 그걸 3만 5천 원에 매각을 해요. 그걸 이제 2세, 3세 사는 거지. 예. 싸게 인수를 해요. 그렇게 해가지고 지분을 50% 늘려요. 사실은 우리가 대리인그룹이 뭐 삼성 정도가 아니니까 이 정도 선에서 넘어가지. 삼성 정도 규모였으면 엄청나게 말이 많을 수 있는 거죠. 이해우 회장 체제에서 대해서 증시에서나 경제계에서는 어떤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까? 저는 타이밍이 좋지 않다. 타이밍이. 일단 아까 이제 보셨지만 주택이 전체 매출의 한 58%예요. 일단 건설 시장이 좀 좋지 않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억제고 있죠. 좋지 않아서 일단 그게 우려되고 이제 남은 건 석유화학인데 그거는 플랜트 사업이기 때문에 갑자기 매출 올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그것도 또 한계가 있고 더 큰 악재는 정권하고 사이가 안 좋다. 생각해 보세요. 이게 얼마나 이제 코미디 같은 거냐면 이준용 명예회장이 통일과 나눔재단에 자기 기부를 했어. 그러니까 상식으로 보면 이렇게 헤빙 모드에 제일 먼저 주식이 떠야 돼. 이게 그렇죠. 맞잖아요. 네. 이준용 회장, 명예회장이 통일나눔재단에 2천 이상을 기부를 했고 이 집은 또 건설을 하고 있어. 통일 무드 되면 건설사 당연히 주식이 뜨잖아요. 근데 한 번도 주식 건네지 않아. 이 상황에서 이 정권과 저는 정권과 100% 사이가 안 좋았다. 지금 정권 안 좋다. 그거는 박근혜 때 사이가 좋아서 그랬다. 그게 어떻게 보면 이준용 회장이 풀어야 될 첫 번째 숙제다. 어떻게 하면 정권과 사이가 좋을 수 있느냐? 아마 모르긴 몰라도 모든 라인을 동원해서 이 정권과 사이가 좋기 위해서 줄을 막 떼고 있나요? 주회로 뛰지 않을까 저는 100% 상당합니다. 우리 박 대표님의 조언을 새기길 바라고요. 자, 이 회장 체제의 과제는 이제 방금 얘기를 하시긴 하셨지만 혹시 또 다른 과제가 또 있을까요? 저는 그거는 이제 정책적인 이야기고 또 사업적으로 보면 저는 이제 건설업이 좀 안타까운 게 우리가 두바이를 가면 그 버즈 두바이를 삼성물산에서 지었다고 엄청나게 홍보를 하고 우리나라 관광객들이 저도 가봤지만 뭐 우리나라 기술 대단하다 막 자랑을 하는데 그건 모르는 사람이 하는 얘기예요. 그래요. 예, 왜냐하면 우리는 하청을 받은 거거든. 본업은 따로 있고 그건 뭐가 중요하냐? 원청과 원청이 아니고 원래 수주받은 데가 수주받은 곳이 뭐냐면 사실은 그 설계자들이에요. 이제 플랜트나 고급 건설에 가면 실제적인 핵심 기술은 그 설계하는 기술이거든요. 우리가 조선에서 지금 필패를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그 엔지니어링 설계를 못 하잖아요. 설계 노하우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가 사서 쓰는 거죠. 그렇죠. 실제 그건 프랑스나 미국에서 다 해요. 건설 핵심 건설은.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한 80년 됐잖아요. 대림도. 이 정도 역사가 있으면 기업들이 가장 고부 가치가 높은 그 엔지니어링과 설계 분야에서 국제적으로 굉장한 두각을 나타낼 때가 됐죠. 그래 그게 고부 가치고 그게 진짜 우리 건 거지. 그러니까 지금은 아직까지 그 부분을 우리가 전혀 없어요. 그 부분을 이제 최소한 메이저 5개 건설 회사들은 어떻게 개척하는가가 향후 아마 건설 산업의 소프트웨어 기술이 부족하다는 거죠, 그죠? 그렇죠. 하드웨어 기술은 나름대로 뭐 축적을 잘했죠. 우리가 뭐 코스도 딴 데도 낮고 스피드도 빠르고 빨리빨리 하고 하는데 지금쯤은 이제 우리가 그 정도 수준까지 가야 된다. 그 부분이 대림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고 건설 전체 이야기도 되고 그렇군요. 대림은 특히 더 된다. 왜냐하면 매출 구조 포트폴리오가 너무 몰려 있다. 그래서 그런 일들일수록 좀 모아놓은 돈을 투자를 해서 근데 가야 된다. 좀 그게 숙제라고 봅니다. 지금까지 박주근 CEO 스코어 대표와 함께했고요. 저는 이창호였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